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최윤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주의 시작을 시원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가파른 V자 반등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도 주가가 $130대까지 다시 올라와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밤에 좋은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반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는 좀 쉬어갔죠.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다가 쉬었는데 미국의 방향타를 오늘 받으면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도 지금 1,335원대까지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돌아오게 될지 수급이 돌아오면 반도체를 사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을 사게 될지도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또 간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해버리겠답니다. 이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조금 주의고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달러 인덱스가 102선까지 내려온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수급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전보다는 좀 잦아들었습니다.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이 경기 침체 확률을 25%에서 5%포인트 낮추면서 20%대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다가 이제 경기까지 연착륙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한국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저희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어제도 저희가 저 PBR, 밸류업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하나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증권주도 보겠습니다. 증권주도 함께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수혜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게임스컴 빅 이벤트가 앞두고 있죠.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마켓 스탠바이 코너에서는 이번 주에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 나올 수 있다라는 현재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도 날씨가 참 덥다고 합니다. 네. 최대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함께 수혜에 대한 기업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인지 이 여부를 판단하면서 투자 방향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 본부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강력한 또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매수가 살아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S&P 500, 나스닥 지수가 모두 올 들어 처음으로 8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침체 공포를 씻어내며 회복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다만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상충되는 경제 데이터가 혼재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침체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기술주들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130를 회복하며 4% 이상 급등하였고 AMD가 서버 제조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4.5%, 인텔도 3%대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의 랠리의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장 마감 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주권 시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7,500, 하나로 약
1천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장중 3%대 상승한 테슬라가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미 대선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엔 참 일정이 많습니다. 오늘 밤까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고 또 말씀처럼 미국에선 또 잭슨홀 미팅도 개최가 되는데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나스닥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일단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시의 경우도 환율 하락과 외국인의 수급 부재 등의 영향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5일 폭락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보합권 내 등락을 반복하던 장이 후반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었습니다. 환율 역시 급락하며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들어섰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파에 따른 엔화 감세 위험이 재차 엄습하였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초 증시 하방 위험을 강화시킨 가장 주요한 불안 요소였는데요. 최근 달러 인덱스가 7개월 내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4거래일 연속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로 돌아서며 변동성이 발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국내장에는 간밤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시사와 오는 20일 FOMC 회의 공개를 비롯해서 경기 심리가 유입될 예상인데요. 상승 속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동일되는 흐름으로 이러한 부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출발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증시가 강력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과 더 강력하게 좀 동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밤 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한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다만 김정석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 강력하게 출발하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괜찮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와 함께 알아보고요.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사업 전문위원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오늘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먼저 신 의원님이 포착하신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 연계 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주가 주주화던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세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나 올해 상반기 금융업 41개사의 영업이익은 30조 2,25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17% 증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증권주를 좀 보겠는데요. 자, 신 의원님, 어제 금융주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밸류업을 한 번 더 볼게요. 증권주는 그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증권주도 금융주가 증권주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예, 별 내용도 없고요. 뭐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바뀌려면은 무슨 법과 제도를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마케팅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지만 그중에 증권사는 그나마 좀 재미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직접 HTS나 MTS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가깝죠.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그쵸. 증권이 조금 네. 더 가까운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3사 중 3개의 어떤 부류 중에는 증권 업종이 그래도 가장, 그리고 우리가 키움증권으로 대표되는 오랫동안 개미들의 친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 보면 뭐 키움증권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되게 재밌고 약간 이 현란한 그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트렌디한 그리고 증권사 채널들도 다 유튜브로 운영하는데 거기서 약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욱더
좀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그쵸. 그리고 키움증권의 주가도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한 것에서 이어가자면 이제 그 금융주들만이 유일하게 지금 밸류업을 조금 참여를 하는 모습을 그쵸. 보이고 있다. 0.5%에 불과한 1%도 되지 않는 정말 소수 정예반 같은 지금 분위기죠. 완전히 학원으로 따지면. 16개였나요? 예, 16개인데 그 퍼센티지가 정말 처참하잖아요. 네. 1%도 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상장 공시 시스템 이 초록창에 치셔가지고 들어가면 네. KIND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이라고 나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네. 거기에 기업 밸류업 통합 페이지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민다고 하면서 이 홈페이지, 통합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죠. 이제 밸류업에 대한 정보는 기업 너네들 와서 여기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모든 걸 여기다 올려라. 공개해라. 그리고 예, 투자자분들, 뭐 지금 국민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확인하시고 로드맵을 확인하셔가서 기업의 변화하는 모습에 뭐 동참을 하거나 응원을 하셔라. 뭐 이런 마당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5월 24일 날 첫 그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어제 그 나머지 그럼 15개 중에 9개 금융주 빼고 말고. 6개 뭐냐 했는데 제가 그냥 현대차 기아를 당연히 생각했는데 현대차 기아가 없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왜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현대차 기아가 저만 그런 거 아닐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뭐가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제 앵커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혀 콜마. 의외의 것들이 네, 있습니다. 콜마. DB하이텍, 네. 콜마홀딩스, HK이노엔, KTNG, 카카오뱅크 그리고 컴투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지금 증권주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지금 5월 27일 8시 41분에 네. KB금융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안내 공시를 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예요. 그리고 2023년도 5월 28일 다음 날 16시 24분에 키움증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1호는 키움증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시간차로. KB금융이 시간차가 아니라 KB금융이 글을 먼저 올렸는데 그 글은 제고 계획 예고였습니다. 예고였고. 안내 공시였습니다. 그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었어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호의 영광인지 모르겠는데 영광이죠. 키움증권이 가져갔습니다. 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거는 자율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쵸.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키움증권이 처음으로 내놨고 그 바로 5월 31일 5월 가기 전에 2개가 내놨는데 FN 가이드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어허. 그래서 증권에 관련된 FN 가이드도 이제 증권 보고서나 이런 거 그쵸, 보는 그쵸. 사이트잖아요. 증권에 관련된 쪽에서 5월 달에 2개가 나왔고 6월 달에 처음으로 나온 거는 DB 하이텍이지만 거기도 재고 계획 예고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고를 하고 평생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계획을 내고 자율공시가 나온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네. 일반 기업 중에 제일 먼저 그런 재고 계획을 발표한 건 어디냐? 콜마홀딩스입니다. 콜마홀딩스. 그러니까요. 네, 의외죠. 그러니까요. 의외죠. 화장품 기업입니다. 콜마 B&H도 있고. 예, 의외입니다. 이게 먼저고 그래서 금융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거 키움증권, 일반 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건 콜마홀딩스다. 네. 요거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키움증권 오늘 증권 업종을 한 이유가 키움증권이 증권주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네. 먼저 그렇게 1호로 한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증권주가 앞으로 밸류업에 어떤 그 대명사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신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주나 뭐 현대차, 기아가 이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를 많이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증권주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이거 관련된 이 밸류업과 관련된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는 자사주 매입만 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증권주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증권주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 흐름 최훈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들, 보험주들, 증권주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코스피 내에 보시면은
이 금융주가 2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제주가 이제 이 전체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2개나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어제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입니다. 어제 7% 가깝게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5,200원 올랐고요. 79,9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장중에 8만 원대를 넘기기도 했는데 어제 신영증권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주들에게 환원을 잘하는 회사로 유명하기도 한데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2.48% 넘게 상승하면서 9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삼성생명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실적을 안고 앞으로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5.4%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단숨에 9만 원대를 넘어섰고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9만 3,6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KB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안고 최근에 앞으로 주주들에게 더 많이 환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순이자 마진을 계속해서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KB금융 어제장에서 3.5% 넘게 상승하면서 8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KB금융을 10만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기업에 현재 포커스를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신 의원님이 바라보고 계신, 집중하고 계신 증권주를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1호로 계획을 발표했으니 키움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증권주 볼까요? 오늘 신영증권을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이요? 네. 일단 어제 메리츠 금융지주 좋았죠. 네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금융지주 회사 중에서는 자율 공시 제일 먼저 발표한 그쵸. 회사입니다. 아까 저는 아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재밌는 기업, 재미없는 기업, 좋아하는 기업 그 얘기했는데 네. 일단 좋아하려면 주식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다 좋아요. 그럼요. 금융주를 제가 아무리 싫어해도 금융주가 정말 올라가면 좋은 외국의 거죠. 미국의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비자카처럼 막 쭉쭉쭉 오른다. 그럼 너무 좋아지죠 갑자기.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가 음식료주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SPC 3립이나 이런 거 움직임도 없고 맨날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의문의 좋아지겠습니까 일패네요, 마음이.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증권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전 세 가지가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네네. 아까 말한 키움증권도 키움증권이 약간 그 사태에 얽힐 뻔했잖아요. 그 휴대폰을 다 걷어가지고 그 큰 사태 있었죠 지금. 네. 휴대폰 걷어서 막 통제하고 말매 다 몰래 하고 거기서 얽혀가지고 나락을 가는지 알았더니만 그걸 극복하고 지금 올라서 올라오고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차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 있어요. 월봉에서 지금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키움증권은 이제 그 거래가 활발해지고 지수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오르는 주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양증권이 또 재밌어요. 요즘. 한양이요? 네. 그렇죠. 한양증권이 지금 타겟이 되어서 이 그쵸, 증권사를 예, 한양학원이 지금 한양학원 한양대학교가 지금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가장 알짜 한양증권을 그래서 팔아서 파는 예, 거군요. 그 돈을 이제 뭐 한양대학교 뭐 시설도 만들고 이러려고 하나 봐요. 한양재단이 어려워서. 근데 한양증권이 굉장히 알짜거든요. 조그맣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이제 서로 스카웃 경쟁에 붙다 보니까 급등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 오늘의 신영증권. 신영증권. 신영증권 스타일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똑같아요. 신영 자산운용도 그렇고 신영증권도 그렇고 이미지 뭐죠? 우리 항상 연말에 뭐 여기도 나오시지만 그 최준철 대표님 혹은 뭐 네. 신영자산운용의 대표 옛날에 네. 뭐 한국밸류자산운용 여기 항상 나와서 어떤 가치 투자에 뭐 그쵸. 3인방 네. 나와서 뭐 내년에 가치주에 대해서 전망해서 뭐 이런 분을 꼭 나오잖아요. 신영자산운용이. 네네. 신영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 지점은 적고 뭐 키움증권처럼 앞에 비대면 접점이 많고 활발하고 막 이렇게 현란한 걸 하진 않지만 되게 조용하고 가치주 스타일, 진득하게. 장기 스타일, 그렇죠. 진득하고 그리고 IPO 할 때도 콜라보를 안 하고 혼자.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공동주관사라고 여러 증권사가 그쵸, 그쵸. IPO를 하는데 신영증권은 그걸 혼자예요. 싫어해요. 혼자예요. 네, 혼자 그냥 되게 깐깐하게 기업을 골라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그걸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키움증권보다 거래량도 적고요. 이게 인기가 적은 그렇죠. 거죠. 신영증권을 네. 사실 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지 않아요. 신영증권은 저기 비대면 거래 계좌도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에 지점이 삼성증권, 미래에셋 같은 것도 폐업을 많이 그쵸. 폐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전국 여의도의 그 찾기 신영증권이 힘들어요. 지점은 유명하게 하긴 하죠. 네, 그 본사에. 지방에서 여의도 올라서 계좌 개설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매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미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미 차트 역사상 보니까 놀라셨죠? 2007년 이후로 신고가 지금 돌파했더라고요. 이미 역사상 무려, 신고가고 네. 이게 좋은 게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6만 5천 원 고점의 박스권이었는데 그걸 깼습니다. 주가도 야금야금 올라가네요. 네. 여러분 이럴 때 이 추격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에요. 네. 지금 KB금융도 마찬가지고 10년짜리 박스권이 돌파되고 있거든요. 이거 친구로 따지면 10년 동안 변화가 없던 친구가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오. 그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걔가 뭐가 스펙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뭔가 집안 좋은- 상황이 좋은 좋아졌는지, 일이 있는지. 로또가 당첨됐는지 네. 어쨌든 그 친구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그 친구한테 좀 다가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런 신영증권이 그런 상황이다. 지금 알겠습니다. 되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영증권의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득하게 어쨌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 증권주 중에 신영증권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의견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강유정 파트너님은 증권주 뭐 볼까요? 저 키움증권 가지고 왔는데 키움증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네. 혹시 겹치나 했는데 신용증권이라서 네. 네. 키움 많이 일단은- 보시죠, 증권주. 언더독을 좋아해요. 네, 일단 유엔 양키스 증권주 중에서는 사실 키움증권이 가장 좀 우량주 중에서도 네네. 대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하면은 기왕지사의 그 어떻게 보면 밸류업 쪽 투자하실 거면 네. 내지는 해지용으로 투자하실 거면은 키움증권을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금투세 폐지 이슈도 아직까지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9월달에 이제 금투세.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금투세 관련해서 가장 사실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또 증권주이기 때문에 밸류업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이슈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가 한번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로 박살이 한번 크게 나줬기 때문에 네, 박살이요. V자 반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거래 대금도 증가하게 그러니까요. 되면서 당연히 이제 증권주 쪽은 수혜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쪽에서 최강자인 키움증권을 단연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공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최근에 공시를 또 냈더라고요. 올해 11월 15일까지 자사주 35만 주를 취득하고 내년 3월 중에 소각을 하겠다라고서 오. 계획을 밝혔는데 내년 소각 예정 주식 수가 한 105만 주 정도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이게 발행 주식 총수의 한 4.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취득 그리고 3개년 단위 주주 환원체, 기취득 자사주 소각 등등 방법들도 같이 함께 5월달에 밸류업 계획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지금 이행을 가장 잘하는 밸류업 모범생이 키움증권이지 않나라고서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호실적도 굉장히 잘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번에 2분기 이제 실적에서 가장 좀 메인 역할을 했었던 게 해외 주식 수수료더라고요. 우리 그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1.5%밖에 되지 않는데 해외 주식 수수료율 평균 자체가 8.3%여서 이 리테일 쪽에서도 해외 주식 쪽 지금 시장 점유율이 33%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매출도 잘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해외 주식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키움증권의 또 이익으로 같이 함께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키움증권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 월봉상 중장기적으로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상으로 지금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가주기 위해서 지금 6개월간 또 추가적인 매집 구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네. 추가적인 흐름들 잘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 두 분이 하나씩 알려주셨는데 밸류업 프로그램,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고 돌려 나갈 때 함께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증권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이 좀 개선되는 것도 기대하면서 증권주들의 투자 흐름,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도 나쁘지 않으니까 증권주들 한번 잘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 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두 번째 이슈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 행사 게임스컴 2024가 독일 쾰른에서 현지 시간 21일 개최됩니다. 1,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게임스컴에는 국내 게임업계의 양대 거두인 넥슨과 크래프톤을 필두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IM 등이 각자의 기대작들을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선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업종 자체보다는 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게임스컴이 이제 이번 주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 여기에서 신작 뭘 발표할지 뭐가 이슈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구장 파트너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게임스컴 관련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은 8월 21일에서 25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게임스컴 2024가 열리게 되고요. 지금 3대 게임 전시회로 E3가 지금 폐지가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 게임쇼와 지금 이제는 세계 2대 게임 전시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야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 또 게임사들 중에서 몇 군데가 신작 게임 출시를 오늘 밤 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호평을 받게 되면 국내 게임주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주가상으로 움직임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 2022년도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또 게임 종목이긴 한데 네네. 그 기업의 경우에는 게임스컴에서 상관왕 어워즈를 차지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2년 내내 상승세가 크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게임스컴에서 주목이 됐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이후에 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개국에서 작년에는 한 1227개사가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네.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64개국에서 무려 1,400개 이상의 지금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밤 지금 진행하는 전야제에서는 넥슨 쪽에서 지금 카잔을 오늘 밤에 또 시연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크래프톤 역시도 오늘 밤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를 또 최초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당장에 또 주가상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멘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 진행되는 이 전야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행을 했을 때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가 2억 회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지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전에 또 게임주 말씀드릴 때 펄어비스 게임스컴에서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펄어비스에서 사막 시리즈가 있죠. 검은 사막이 한번 히트를 강하게 쳤기 때문에 후속작인 붉은 사막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정식 공개 이후로 이제 5년 만에 찾아온 최초 지금 시연인 만큼 유저들의 지금 기대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게임쇼를 지금 참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2023년도 게임 업계가 아시다시피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 콘솔 게임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해외 유저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는 좀 콘솔 장르를 좀 장르화하고 본격화하면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해외 게임 전시회를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게임쇼 같은 경우는 신작을 또 소개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또 시연을 하면서 체험자들이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는 그런 게임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또한 이후에 또 11월 달에는 국내에서 지스타도 열리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세 이러한 모멘텀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게임스컴 이번 주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 뭐 넥슨도 그렇고 펄어비스, 크래프톤 뭐 많은 게임사들 우리 국내 게임사들도 참여를 하고 신작을 공개하고 참여를 할 겁니다. 자 어떤 모멘텀을 받을지 그러면 관련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을 짜볼까요? 최훈 앵커가 게임주들의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이 중에 2개입니다. 크래프톤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선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크래프톤은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2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넷마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넷마블이 앞으로 95,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운 상승 여력을 의미를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과 넷마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중립 의견 그리고
매수 의견이 약간 나뉘는 쪽이 NC소프트와 펄어비스입니다. NC소프트는 어제 시장에서 5%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저점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게임스컵에서 붉은 사막을 공개한다라는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어제장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사실 증권가에서 가장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어제장에서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7,18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들 중에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 끝이 났으니까 네. 게임주들도 실적으로 한번 저희가 옥석을 가리고 걸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스컴이나 국내에서 지스타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중에서 모멘텀 받을 수 있을 종목 뭘 볼까요? 우리 신일섭 소장님 아까 증권주는 키움증권이다 얘기하면서 신영증권 가지고 오신 것처럼 네. 저는 이제 기대작 이번에 붉은 사막 펄어비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오늘은 네오위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오위즈요? 근데 보통 이런 중소형 기업들은요 그 실적보다도 그 신작 출시했을 때 그쵸. 그 초반에 호평을 듣게 이슈가 되고 돼야 되죠. 이슈몰이가 좀 되면은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오는데요. 이후에는 사실 그 시리즈가 계속해서 연작으로 해서 배틀그라운드처럼 쭉 가지 않는 한 주가가 다시 되돌림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오비즈의 주가 역시도 그렇다고 볼 수가 그쵸.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도에 게임스컴에 출품했었던 그 삼관왕 어워즈를 했었던 게임이 피해 거짓입니다. 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이제 2만 원대에서 5만 3천 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호평이 실제 이렇게 성과로 이어졌었던 만큼 사실 지금도 실적에 있어서 피해 거짓이 지금 매출액의 또 상당 부분 견조한 매출액을 이끌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오위즈 2분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됐고요. 전환했더라고요. 네, 네.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이 소폭의 지금 좀 적자를 냈는데 자회사 파워게임즈 연결 편입에 따른 일회성 그 평가이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소폭의 좀 적자가 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오위즈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 게임 사업 부문에서 PC 콘솔 게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7% 지금 올라가고 네.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게임 시장의 트렌드에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제 게임스컴 이야기가 나온 만큼 네. 게임스컴에 또 이번에 출품작이 있나 봤더니 그쵸. 지금 퍼블리싱 맡고 있는 안녕서울 이태원 편이 이번에 인디게임존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스컴 이슈도 살짝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네오위즈가 IP도 지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브라운 더스트 같은 경우에도 활성 이용자 수가 50% 정도 지금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양질의 지금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작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니까요. 28일 이제 가까운 시일이죠. 네. 28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회사 파워게임즈의 영웅전설이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네오위즈 쪽에서 이렇게 퍼블리싱뿐만 아니라 해외 또 게임사들도 계속해서 또 투자를 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최바닥 지금 구간 찍어주고 그러니까요. 나서 V자로 지금 소폭 반등세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만 돌파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오위즈 하나 골라주셨어요. 오늘 또 국내 기관 대상으로 논데일 로드쇼도 있다고 하니까 네오위즈 관련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게임스컴에서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신의원님도 게임주 하나 골라볼까요? 네, 뭐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요? 지금 펄어비스가 여기서 해주면 진짜 활용 정점입니다. 지금. 네.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발자들이 모일 시간이 없어서 계속 연기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게임계의 중흥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넥슨의 디센던트 네. 이런 것들이 지금 NC소프트의 모바일 MMORPG를 몰린 부분을 일단 조금씩 깨고 나가고 있죠. 거기서 지금 펄어비스가 만약에 이 오픈 어드벤처 장르인 지금 이 붉은 사막을 내놓은 데다가 만약에 여기 도깨비도 한 2년 내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정점을 찍으려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펄어비스가 지금 그리고 20개월 선을 돌파해서 머리를 살짝 올려놨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대시세가 시작된다면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펄어비스가 일단 21일부터 25일까지 이 엔터테인먼트 구역 6홀에서 지금 이 붉은 사막 부스를 운영할 건데 여기에서 보스 4종을 공개합니다. 일단 하얀 뿔은 지금 사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적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일단 오픈월드 어드벤처 장르 이게 온 맵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콘솔 게임에서 오픈월드 어드벤처 장르를 해야 그 조이스틱의 타격감을 제대로 노릴 수 있거든요.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누렸던 그러니까 피해 거짓도 마찬가지인데 피해 거짓은 너무 사실 고어해가지고 한정된 그 개념이 있고 그 괴물이 무서워서 못 보시는 분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붉은 사막은 그거보다는 약간 중간쯤이죠. 스텔라 블레이드와 피해 거짓의 약간 중간이에요. 잔인한데 피해 거짓만큼만 잔인하진 않는데 순한 맛이군요. 스텔라 블레이드처럼 막 그렇게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여자 캐릭은 또 아니에요. 남성 캐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간에서 펄어비스가 이 그 그래픽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게임스컴에서 뭔가 또 수상까지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않을까. 피해 거짓이 그 수상은 했는데 주가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네. 펄어비스는 수상도 하면서 주가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나와야 돼요. 지금 계속 몇 년을 미뤘습니까? 네. 지금 미룰 때마다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미루는 게 너무 큰 타격인 게 분기를 밀어버리면 3개월이 날아가 버려요. 네. 그걸 지금 한 3번 연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 제작진에서도 이제 진짜로 얘기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나올 때라고 자기네도. 네. 더 이상 거짓말 안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안 돼요. 지금 양치기 소년도 3번에서 안 되죠. 3번까지 거짓말하면 떠납니다. 네. 펄어비스 이번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도 지금 낮은 가격에 바닥에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게임스컴은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뉴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이고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고객사의 생산이 낮은 상태지만 이제 바닥을 지나는 중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보면 매출액이 3,976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420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시면 HMG에서 36%가 나오고요. 그 아래 글로벌 EV에서 64% 발생하고 있는데요. HMG는 현대차 그룹의 해외 브랜드를 말합니다. 즉 현대차 그룹 향해서 3분의 1의 매출이 나오고 나머지 3분의 2는 글로벌 EV 업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 분기 영업이익률은 6%포인트가량 하락했는데요. 전년도 2분기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았어서 기저효과가 좀 컸습니다. 이걸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은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고요. 2분기에는 글로벌 EV양 매출이 좀 축소되면서 실적이 쪼그라든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명신산업에 대한 목표 주가는 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장 보시죠. 일단은 고객사의 생산이 둔화된 영향을 받은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캐즘의 영향 때문에 생산도 함께 줄어들면서 2024년부터 글로벌 EV 업체의 생산 대수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업체뿐 아니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생산 증가율이 낮은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의 생산이 낮아지긴 했지만 2분기가 바닥이다. 즉 앞으로는 생산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하반기 외형 성장률도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요. 마이너스 4%이긴 하지만 상반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개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점도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종업계 피어들과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놓은 그래프를 보면 초록색 부분이 PER이고요. 회색 부분이 PBR입니다. 일단 PB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종업계 대비해서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PE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둔화됐고 거기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함께 줄어든 점이 밸류에이션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주가 회복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미국 텍사스 2공장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테슬라향 전기차 트럭향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죠. 가동률이 상승하고 이 EV 업체들의 생산량도 함께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수혜를 보거나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D현대일렉트릭, KB증권에서 커버리지를 게시했고요. 전력기계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B증권 이번에 커버리지를 최초로 게시했는데 2024년의 매출액을 3조 5천억 원가량으로 잡았고 영업이익은 708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다른 증권가의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 수출이 증대되면서 사업의 전 부문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코멘트를 달았고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41만 원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변압기 시장 환경을 확인해 보면 유례 없이 쇼티지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AI 등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자 단에서는 캐파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클 산업의 좀 공통적인 형상인데 이전에 불황기를 워낙에 오래 겪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급 캐파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 지배적인 공급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도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더욱더 미국으로 향하는 변압기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는 중국산 제품은 또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변압기 수출액이 2022년부터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HD현대일렉트릭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요. 해외 수출이 전체의 66%에 달하고요. 미국 수출은 27%에 육박합니다. 즉 전체 수출 가운데서 미국향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트렌드에 힘입어서 2029년치까지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향후 5년치의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만 선택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환경에 있고요. 또 앞서 공급자 단에서 캐파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생산 설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내에 엘라베마 공장 등을 가지고 있는 점은 IRA 법안 측면에서도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HD현대일렉트릭은 주가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고요. 전날 종가 기준으로 28만 8,5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KB증권의 목표 주가 41만 원에 비교하면 향후 앞으로도 무려 40%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하식 파트너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잭슨홀 영향권에 들어가기 전인 만큼 미국장의 힘을 받으면서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3원 급락한 반면에 코스피는 0.8% 하락, 외국인도 코스피에서 1,110억 원 순 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 하락은 주식시장 강세를 불러일으키고 외국인 순매수였어야 하지만 어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점점 반등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오늘 시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장전 뉴스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 탐사를 제2의 가이아나 대장정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주로는 한국가스공사, 화성 밸브가 있고요. 동해를 제2의 가이아나 광구로 만들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왕고래 시추 일정이 하반기가 될수록 다가오는 만큼 언제든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스웨덴, 파키스탄까지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와 진 매트리스 정도가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요. 엠폭스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인해서 오늘 시초에도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으나 코로나주와 엠폭스 모두 단기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만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최근 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각국의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도 현재 반등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항상 시청자분들 현금 확보 계속 해 나가주시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 탄력을 높여가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조정을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여전히 지난 큰 조정세 이후에 시장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간이나 월간 기준 단위로 봤을 때 이 추세선 하단에 이제 막 복귀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간밤에 또 가파르게 반등한 모습 우리 시장도 반영하면서 좀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우리 시장에는 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어떻게 할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GC인포 박수범 대표 최혜원 앵커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확인해봐야 할 개장 전 탑3 이슈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오현진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은 한 주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국내 금통위에 대한 주목도 낮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3.5%로 동결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국내 여건도 녹록지는 않죠. 가계부채라든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동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인하 소수 의견 등장 여부입니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1명 이상 정도만 나와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는 금리가 낮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유동성도 개선되고 시장도 상방적으로 조금 더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국내 금통위에 대한 관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개별 기업 이슈인데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지난달 말에 2027년까지 그 주주환원율 50% 달성 그리고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밸류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공식 채널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의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의 질문을 다 모아서 내일 한자리에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개인 투자자와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기업별로 주주환원 정책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자사주 매입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한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명확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달에는 또 밸류업 지수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나오기 전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은행이라든지 보험주, 통신주도 폭넓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이제 상승 추세를 멈추고 흔들리게 됐을 때 그 대안은 밸류업 관련주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벤트 관련된 얘기인데 그 동해석유 시추토론회가 금일 오전 10시에 그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동해 가스전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명한 대학 교수라든지 그 여당 국회의원들도 다수 출범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해 가스전이 자원 안보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 오전 10시부터 이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이제 눌렸었던 동해 가스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번 이벤트를 또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중요할 테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 오현진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정부 정책 쪽인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동해 시추와 관련된 이슈도 역시나 아직 시장에선 살아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이슈 어떤 것들 잡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최근 들어서 상반기에 한국의 기업들의 매출이 좀 줄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하지만 OP 쪽은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OP하면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상향 조정되는 이제 업종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방산 쪽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게임 쪽 같은 경우에도 좋고, 조선이라든지 전기 장비, 그리고 해운, 상사, 미철금속, 반도체, 제약, 증권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좋은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이 보면 이제 방산 쪽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유틸리티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하는 쪽을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라든가 내구 소비재, 비철금속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 올 여름에도 엄청 덥습니다. 지금 현재 더운 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100기가와트가 넘는 이제 전력 사용량이 날라리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자,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좀 이상 기온 현상이라든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봐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소비량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액션이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전력 인프라 관련되어서 내수 발주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들,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라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함정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MRO 사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이제 K조선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7함대 소속의 이제 군수 지원 관련해서 수립 프로젝트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입찰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보게 되면 필리조선소를 좀 인수했었고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방산업체인 오스타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자, 오스타일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미국의 엘레바마 쪽에 이제 조선소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오션에 대한 앞으로 이제 미국 함정에 대한 MRO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위함이라든가 경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수혜주가 아무래도 HD 현대중공업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 또한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HD 현대미포도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음 달 9월 10일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밸런싱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제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중형주이긴 하지만 9월 10일 이후부터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충분히 대형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HD 현대미포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해 보겠고요. 또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제 우리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1,33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일단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은 좋은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출발할지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최원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강력하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2,700선까지 완전히 바짝 다가섰다가 결국엔 2,700선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최고점이 2,698선이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2,700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는 0.67% 넘게 상승하면서 782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2% 가깝게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9,800원대에서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탄력을 더 가지고 간다면은 8만 원대 회복도 가능해 보입니다. 장 끝까지 삼성전자의 흐름을 확인하시는 것도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2%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9만 8,1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 LG엔솔, 강보합권, 현대차 0.78%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흐름 괜찮습니다. 우선주 1% 강세, 셀트리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일제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또 특징이라고 꼽자면은 KB금융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증권주들, 보험주들 어제 시장의 상승 탄력을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갈지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이 거의 3%에서 5% 이상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늘 시장 강력한 반등이 예상되는 쪽은 여전히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 보시다시피 2.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앞에 3자 달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만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30만 6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29% 넘게 상승세 8만 6,600원대, 에코프로 BM은 1%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4,2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치 결과 짚고 왔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상승 탄력을 좀 피로감을 느끼면서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다시 이탈하면서 어떻게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1.4% 상승 출발했습니다. 79,400원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30달러대 탈환했고요. 시총 2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조정을 그치고 올라가고 있다,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그대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8만 원, 20만 원 선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러면서 지수가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원 정도 내려가면서 1,331원
10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 외국인 수급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700선 돌파하면서 1%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2,703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87% 상승하면서 784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최훈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시장의 상황을 도와주는 듯한데요.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5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3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내려온 건데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코스피는 결국에 2,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앞으로 2,7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게 증권사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선 이 반등이 나왔고요. 1%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2,702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제장 하락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닥의 반등이 사실 코스피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보시다시피 784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오늘 강합니다.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 200은 1.1% 넘게 상승하면서 369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IT 투톱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1.7% 이상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강합니다. 3%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과 함께 오늘 시장 HBM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힘을 받고 있고 반면에 LG 엔솔 오늘 시장 강보 확권에서 거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요. 지난 폭락장에서도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탄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반등장이 시작이 되자 제약 바이오 쪽은 오늘과 같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의 경우에는 1.4% 이상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강한 기업 한 가지 눈에 보입니다. KB금융입니다. 금융 쪽은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사들 그리고 은행들은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신한지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넘게 상승세.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차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약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오늘 시장에서 0.49%의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넘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지주사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전보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코스닥 어제 워낙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쪽에 반발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생각보단 좀 부진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어제 5%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시장 1% 반등세, 알테오젠 1.8% 넘게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94%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내에서 가장 놀라운 기업은 결국에 엔캠이 아닐까 하는데요. 엔캠은 지난주 금요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정세를 뒤로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2%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2.1%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시장이 상승하긴 하지만 어느 쪽에서 어느 업종에서 상승 탄력이 나올지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증권사에서는 앞으로도 상반기에 잘 갔던 업종이 하반기에도 잘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반면에 또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번 반등장에서는 소외 업종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다소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유통 상사 쪽이 잘 갑니다. 2% 넘게 강세, 사실상 어제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신중한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업종도 1.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전기전자 1.2%, 금융 쪽도 오늘 시장에서 1.1%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1%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제약바이오, 금융 그리고 보험업종이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것들 봐야 할까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탄력 일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냅니다. 코스닥도 지수가 1% 넘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78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아까 원달러 환율 1,331원대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에서 88억 원 정도, 9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2,300억 원 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조금의 다른 수급 상황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에서 17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3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 함께 보셨고요. 자, 원달러 환율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1,330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좀 내려가네요. 1,330원대도 이탈하는 거 아닌가? 오늘 여부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 오현진 팀장님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나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은 복합적이죠. 뭐 달러의 영향도 받지만 엔화의 영향도 또 받기 때문에 원화 같은 경우에는 또 그동안 달러 대비해서는 과도하게 약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라는 게 일반적인데 급격한 강세로 가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급격한 강세로 가면 외국인이 오히려 환차손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율은 언제나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수급에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율이 안정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국내 증시 상승은 미증시 상승 원인인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서 미국이 벗어났으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낙관적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는 점, 그리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자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변동성은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IT주 어제 조정받았다가 재반등입니다. 그래서 IT주의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상위 업종을 보면 IT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주와 금융주 어제에 이어서 강세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이슈에서도 체크해드렸듯이 최소 몇 년간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라는 부분 생각해보면 저 PER 업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보험주와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 가장 먼저 손꼽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유통주 1% 이상 강세입니다. 유통주가 참 호재가 이제 없는 업종이긴 한데 PBR 자산가치 매력으로는 모든 섹터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밸류업에 기반한 종목들을 보면 저 PER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는 저 PBR 종목까지 관심이 확장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주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을 만큼 많이 빠진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유통주도 완만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전기가스 업종 1% 강세입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1.9% 상승. 역시 이슈에서 짚어드렸듯이 동해 석유 시추 토론회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 가스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재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증권주와 기계주 그리고 철강주까지 모두 다 1% 내외 상승 출발했고 하락하는 업종은 이제 의약품주 보합권 그리고 의료 정밀 정도만 약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반도체와 2차 전지 오늘 동시에 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본인이 이 전기차 세액공제, $7,500 세액공제 폐지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2차 전지 오늘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과 시장 분위기 더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뭐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워낙 좀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또 강하게 상승했었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고요. 웨드부시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고 엔비디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HBM 시장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2% 정도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그런 HBM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HBM3 12단에 대해서 SK하이닉스보다 또 빨리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삼성전자 또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뭐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작하고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도 물량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물량도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조정받아도 괜찮다. 계속해서 우리가 홀딩하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약 2조 원 정도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HBM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거기에 따른 마진율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에 밀리는 대로 계속해서 순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뭐 갭 상승한 이후에 좀 현재는 좀 음봉으로 조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하반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발주량이 거의 없었어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발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뭐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전력 소비에 여전히 강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매수해봐야 하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로 전환했는데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매수가 쏠립니다. 17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 탄력이 좀 더 높아지고 있네요. 코스피는 0.99%, 1% 내외로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1.18%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으로 코스닥 쪽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네요.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최훈 앵커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테마주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신급부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동그라미를 나타내고 있는 쪽은 콜드체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35만 명까지 늘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신바이오가 2자릿수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린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9%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데 비슷한 업종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도 있는데요. 우정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출발을 했고요. GH 신소재가 17% 넘게 상승세, 메가이시에스가 1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도 늘 것이고 마스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세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진단키트 쪽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이외의 좀 테마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책 관련 기업들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고래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광이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제이코 홀딩스가 2% 넘게 상승세, 성광뱅도 역시나 마찬가지 2.6%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테마로 함께 묶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 있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장과 비교를 해서 약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제장에서 강한 업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기업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우정바이오가 상한가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도 24% 넘게 상승세, 이렘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 출발합니다. 주연테크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거래 대금이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성밸브도 오늘 시장에서 18%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시장의 주인공도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일동홀딩스도 15% 넘게 상승세, 일동제약이 14% 넘게 상승 탄력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화전기도 눈에 띕니다. 12.6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삼화전기의 경우에는 앞으로 HBM 수요에 따라서 증설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 에이젝밴드도 8% 이상의 상승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쪽은 어떤 쪽일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쪽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신바이오가 2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이 진양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한 자릿수의 급등세 5.6%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도 상한가 오늘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KBI 메탈이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실립니다. 9.88%, 그리고 거래량은 많이 실리고 있지만은 주가 탄력은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 랩지노믹스 눈에 띕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갑니다만은 거래량을 실리고 있고요. 화성밸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 GS글로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4.5%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실리는 쪽은 GS글로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원전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관련 기업들도 긍정적인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엘컴텍도 오늘 시장에서 5.6% 넘게 상승세,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 실리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도 오늘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 1.9%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는 쪽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탄력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금융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오늘은 KB금융이 다시 올라가면서 3%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이외에도 보험주들, 어제 삼성생명이 뜨거웠는데 오늘은 삼성생명이 쉬어가니까 다른 보험주들로 매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4% 넘게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수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컴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 보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재료 소멸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지금 6% 넘게 펄어비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종목들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펄어비스부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사로는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위치다. 붉은 사막에 대한 그 베일이 이제 좀 벗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 소멸이다라는 건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게임스컴 2024가 개막을 합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AMD와의 협업 기대감도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픽이 중요한 게임들을 많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래픽 관련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감 소멸로 인한 급락 이후에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휘둘리지 말고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펄어비스를 평소에 이제 매수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테마주 일신바이오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겠다라는 방안을 좀 밝힌 상황이고 치료제 유통 관련해서 동사의 콜드체인 기술이 꾸준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워낙에 작은 소형주기 때문에 이슈에 휘둘립니다. 급등도 언제나 쉽게 나오지만 급락도 언제나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언제까지 강세를 갈지는 알 수 없으나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시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미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이기는 한데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을 때 모든 제약주가 올라간 건 아니죠. 특정 제약주만 올라갔기 때문에 제약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순환매가 나타났을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후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실적이 이제 3년간 계속해서 견조하죠. 원내에 합산 처방 부분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고혈압 치료제 부분의 성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요. 이런 부분들은 동사의 주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약바이오주 신규로 보실 분들은 한미약품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미약품까지 함께 봤고요. 자, 이번에 박순범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도 좀 금융주들의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의 단기 상승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전체적인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보험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제는 삼성생명이 좀 강했다면 오늘은 DB손해보험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금융주들이 이만큼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물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강하게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좋은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라면 저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경제 지표가 지금 현재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아무튼 서로 간에 이 지표가 좀 달리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지표가 조금 약간 둔화되고 고용 지표라든가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리 선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도 지금 현재 단기간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발맞춰서 국내 증시 또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는 매도보다는 좀 매수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장 시작 전에도 제가 뭐 여러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업종들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잘 형성되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뭐 강력한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도 장 끝날 때까지 좀 해피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대응해 볼 만한 키포인트, 핵심 키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앞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이벤트를 앞둔 시장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번 주 국내 금통위 외에도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뭐 잭슨홀 미팅,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매수라든지 매도 전략을 하실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전략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또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는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변동성에 대비한 오늘 시장 뭐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박수범 대표님은 어떻게 키포인트 잡으셨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코스닥 쪽에서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나가는 부분들이에요. 최근에도 보게 되면 순매수가 1,400억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내 종목은 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대형주들의 추세적인 움직임들은 강력하게 좀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게 다 실적도 어닝 쇼크가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뭐 그에 따른 뭐 자본 잠식이라든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에 있는 뭐 종목들보다는 계속해서 코스피, 그중에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하반기도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여전히 대형주 쪽에 포지션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을 종목 오늘도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 서용훈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실리콘투라는 종목입니다. 실리콘투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실적은 잘 나오고 기대는 높은데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좀 쉬고 있어요. 어떤 모멘텀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우선 실리콘투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품 관련주로서 출연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K-뷰티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이커머스로 좀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실적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이미 작년 매출액을 좀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상반기 매출액은 3,312억으로 지난해보다 243% 이미 증가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은 본격적으로 추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마진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율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유통업체 치고도 상당히 높고 화장품 기업으로서 볼 때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좀 반영을 했고 추가 반영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판매량이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색조나 선케어 제품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도 선케어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트 그러면 최근에 일단은 좀 횡보하고 있어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45,0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정 국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좀 시도하는 목표가 53,000원짜리를 1차적으로 한번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이탈 자리인 32,000원짜리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트 45,000원 아래에서 좀 잡는 전략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5,000원 안에 내려가 있으니까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실리콘2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어쨌든 실적이 받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턴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오늘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실리콘2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코노믹 톡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상반기와는 주목하는 그 포커스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각 중앙은행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누게 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지난 7월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과연 7월 FMC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위원들이 했을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해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9월에 비컷을 할까, 이 0.5%포인트를 낮추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미 그 7월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7월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틀란타 연준 총재라든지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7월 그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8월 초에 시장 조정을 불러왔던 노동시장에서의 그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반영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의사록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7월 의사록에서 7월 달 회의할 때까지는 많은 연준 인사들이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그리고 낮았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 두 가지의 그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리스크가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8월 초에 있었던 시장의 변화를 반영을 하면서 가야 될지 궁금한데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이 의사록에 나와 있는
얼마나 많은 연준 인사들이 그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을 가져왔던 게 인플레이션의 둔화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준의 그 회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추세적인 둔화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앞으로 나올 고용 데이터가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연준이 지금 그동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로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너무 오래되고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줄이는 양적 긴축으로 돌아섰어요. 지난 6월부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단기 자금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어서 그 긴축의 강도를 줄이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양적 긴축의 속도를 어느 정도 갈 건지에 대해서도 또 논의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초에 있었던 시장의 어떤 불안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과거보다 좀 더 높아진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들을 반영하면 양적 긴축은 아마도 올해 안에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FMC 이후에 시장에서는 약간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과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약간 스탠스가 변화했던 FMC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인플레이션 약간 낮아지고 있고 고용 시장도 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걱정을 하다 보니 이번 주 나오는 의사록에서는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FOMC가 끝났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월 22일부터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 나왔는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7월 말에 있었던 회의 이후에 뭐 말씀드렸던 8월 초에 그 시장의 조정이 있었고 그것을 드라이브했던 것이 노동시장, 노동 데이터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 수 증가폭이 축소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뭐 그 통화 정책의 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내릴 것이다 말 것이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스탠스는 그냥 가져가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번에 이제 보통 기조연설이 유일하게 생방송으로 방영이 돼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제 전망을 하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는 데에 좀 초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 데이터를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갔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도를 시키고 그리고 그 금리 인하의 폭이나 속도 정도는 사실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나오는 PC 인플레이션, 연준이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보는데 그 데이터와 9월 6일에 나오는 8월 고용 데이터들을 보고서 결정할 거라는 이런 유보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잭슨홀 미팅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나오는 PCE 지표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이제 관심을 두는 게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은행의 스탠스일 것 같은데 일단 그 약간 이슈는 잦아든 듯 하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슈라는 생각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 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의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연준의 경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결정하는 정책 금리와 일본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 금리의 차가 결국 일본의 엔화 가치라든지 아니면 일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연준은 9월과 11월, 12월 달에 각 25bp씩 정책 금리를 내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올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16년 1월부터인가요? 네.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0.1%라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올해 3월과 지난 7월 말에 정책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0.1%에서 0.2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약 한 0.5%까지 올리고 내년 2분기 정도까지 이것을 다시 0.75%까지 올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이 점진적으로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내년 중반까지 정책금리를 현재 0.25%에서 0.75%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엔화 가치는 지금 뭐 달러당 146엔 정도 하는데 이게 140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은행의 스탠스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꽤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고 물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이제 이번 회의 8월 이번 목요일 22일 날 금통위가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라고 그러죠. 한국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하고 굉장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과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를 감안을 하면 매파적인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이 집값 이외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을 보면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그죠. 또한 외환 시장이 뭐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340원 30원대까지 내려가긴 30원 했지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죠. 네. 그동안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금리를 빨리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약세를 통한 외환시장 불안 이유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행이 지금 좀 늦지 않았나 금리 인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인하를 고민하지만 미리 금리 인하를 했던 유럽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 그리고 또 영국 중앙은행을 보면 금리 인하하기 시점에 그 3개월 동안의 정기 대비 인플레이션의 평균 수준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0.3% 평균적으로 0.3에서 0.4%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정기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0.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의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율 압력은 낮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그 금리 인하한 그 세계 은행 그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률 격차를 보면 오히려 저기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왔어요.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0.3에서 0.1%포인트까지 전기 대비 성장률이 올라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마이너스 0.2%, 거의 3% 역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경제 성장을 감안을 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집값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집값은 좀 굉장히 좀 비대칭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집값은 아직도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서울과 지방의 집값 문제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뤄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가계부채 부담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입니다. 근데 캐나다가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그쪽은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보다 좀 높은 103%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집값 상승률이 우리보다 낮지만은 그 금리를 내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내수 경기가 지금 상당히 부진화되는 겁니다. 그 통계청이 발표하는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저 그림을 보면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는 매크로 거시경제 측면을 봤을 때는 이미 내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사실 고민도 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데 한미 금리 차라든지 아니면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한국은행도 약간 주저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 또 한국 증시의 이제 영향일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증시가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2,700선 위로 완전 안착되면서 이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의 그 센티멘트에 굉장히 중요한 그죠.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한국의 통화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50bp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과거에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50bp를 인하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 나쁜 거 아니야? 이래서 시장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인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로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중국 경제의 부상이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가 좀 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한 3분기 정도 되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중국 경제도 좀 살아나고 글로벌 교역이나 성장세가 좋아진다고 하면 해외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증시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우리 증시가 세계 경제의 선행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좋아지면 세계 경제 좋아졌는데 이제는 좀 뒤집어져 가지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덜 부진해지면 한국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그 거시 경제의 어떤 흐름을 본다고 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경기가 좀 연착륙하는 소프트 랜딩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주 우세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 굉장히 긴축적이고 높은 금리 하에서 완화적이고 낮은 금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은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게 해주는 그런 기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미 국채 금리가 좀 내려오게 되면 상대적인 미국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반대로 얘기하면 신흥시장국들의 통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신흥시장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운사이드가 있죠. 항상 긍정적인 면 다음에는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미국 경제의 뭐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적어도 11월까지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좀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 방향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씩 좀 약해지고 있네요. 아쉬운 상황인데 마켓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2부, 3부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도 잘 이끌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